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오늘 월요일 같은 목요일 네. 생방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서대입니다. 네. 자, 시장 상황 일단 좀 보면요. 뭐 힘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은 지금 하락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만 보자면 네. 삼성전자 1%대 하락, 하이닉스는 그래도 4%대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네. 사실 우리가 어제 한글날로 하루 쉬어갔는데 맞아요. 미국 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대로 오늘 우리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가 또 컸나요? 예, 처음에는 또 빨간불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 코스닥은 또 약보합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은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사상 최고. 맨날 또, 사상 네. 최고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우리 들리는데 왜 맨날 부럽다고만 얘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들. 참 착잡합니다. 네. 저는 자, 오늘 또 한 종목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전문가분들 나오시잖아요. 마이너스 20을 꽤 많이 넘어간 손절이에요. 종목이 있는데 더 이상 얘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 AI 관련주를 오늘 손절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네,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자, 여러분의 투자 고민도 저희와 함께 좀 해보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오늘도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의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책임연구원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상담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시장 분석해봐야 되겠죠. 시장 분석을 네. 하는데 오늘은 또 채권 관련된 맞아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얘기 좀 먼저 해볼 텐데요.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실 미셸 보우먼 이사 한 명만 25bp를 지지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a few라고 돼 있어서 몇 명 더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동결 가능성도 한층 더 올라갔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통화 정책에 대한 액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내는 것과 네. 논의를 할 때 나는 25가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다음번에 25 할 거 50을 한다고 하면 굳이 그런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의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25, 50이 반반일 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어쨌든 액션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어쨌든 시장 이거를 좀 몰아가는 거잖아요. 몰아가는 표현이 좀 별로라면 그 리더십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회의 의사록의 핵심 인사이트 임플리케이션은 모두가 다 50에 대한 찬동했던 건 아니고 25, 50에 대한 꽤나 격렬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파월이 리더십을 가지고 50의 액션을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히 25와 50이 꽤나 클로즈 콜이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고용지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으니 그럼 사실 11월 달 50은 아예 물 건너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점도표를 보시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50을 해버리는 바람에 11월에 동결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으로는 위원들도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은. 네. 굉장히 클로즈 콜이었는데 그 다음에 고용이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으니 11월은 한 달 정도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까지 금리 시장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원래 9월 FOMC 전에 여기 나왔을 때 네. 25를 본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봤던 이유도 되게 명확했던 게 지금은 과열도 침체도 아니고 정상화 수준이라면 정상적인 수준의 인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게 50이냐 아니면 동결이냐는 과열, 침체 이거를 증명해야 되지만 정상화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25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50pp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던 건데 그 수면 밑을 봤더니 우리 생각보다 꽤나 50에 대한 컨센이 연준도 강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50pp 한 거에 대한 후과로 인하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파월이 왜 리더십을 발휘해서 50으로 끌고 갔을까?
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결정을 했을지가 좀 궁금한데 용건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보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말씀 꼭 드리고 싶냐면 제가 발표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에 50bp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역사적으로 50bp로 인하 사이클이 개시됐던 사례가 2001년 1월과 2007년 9월이 있고요. 둘 다 금융위기와 IT 버블 침체로 네. 2개월, 3개월 뒤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연준과 파월이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러니 당연히 파월이나 연준의 어쨌든 찬성표를 보낸 위원들은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들을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침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파월이 이렇게 말했더라 저렇게 말했더라는 그런 식의 어프로치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파월이 어떻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왜 그랬나라고 네네. 보면 파월의 코멘트보다는 저희가 2021년 9월까지도 파월이 계속해서 물가는 일시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왔고 심지어 4분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다가 22년 3월에 바로 금리 올리기 시작했죠. 네. 금리 올릴 때도 베이비 스텝 인상을 해놓고 빅 스텝은 논의한 적 없다고 해놓고 다음번에 빅 스텝을 했어요. 그때 연준이 본인들의 모델을 완벽하게 틀린 모델이냐? 아니요. 지나고 보니 내가 3분기까지 봤던 모델은 물가가 크게 안 튀었는데 갑자기 4분기 데이터 결과값을 2020년 초에 받아봤더니 갑자기 섰다라는 거예요. 비선형적으로 물가가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선형적인 물가 급등을 경험한 연준은 일단은 실업률도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흔히 말하는 실업률이 크게 비선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보험용으로 50bp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회의였었잖아요. 맞아요. 9월이. 네, 맞아요. 그럼 파월 입장에서는 어떤 수용도가 그려지냐면 침체냐 침체 아니냐 침체냐 침체 아니냐 25하냐 50하냐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최악의 수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25를 해버리면 대선 직전 한 달 동안 이거는 뭐랄까요 도망갈 수 없는 위기인 거죠. 리더십의 위기인 거죠. 니들은 물가를 틀렸을 뿐만 아니라 침체도 틀린 거고 대선 한 달 앞두고 이거는 큰 위기예요.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 연준의 어떤 정치적인 고민까지 한다는 우월 전략은 침체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우리가 25를 하든 다음번에 또 한다고 보면 굳이 우리가 25를 하고 다음번에 또 25 하겠다 보다는 50을 해버리고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조금은 뭐랄까요 자유도를 갖겠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완벽하게 숫자로 설명되는 무언가를 받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흔히 말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 차원에서 어차피 25 또 할 건데 50 좀 미리 한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완벽하게 연준이 틀렸다 실기했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좀 더 지켜볼 건데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염두해서 조금 보험용 인하를 좀 앞당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를 넘어가고 맞아요. 있는 네. 상황이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고용 쪽에서 침체 신호가 나온다. 뭐 삼룰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나오는 지표들 보면 침체하고는 또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총론은 그러니까 침체가 이미 왔다라는 주장은 이번에 분명 기각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전망을 할 때 네. 침체 가능성이 있다와 네. 이미 침체다라는 주장은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침체가 왔을 때 투자 전략과 침체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 전략이 다른 거죠. 근데 이번 고용 지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건들락 같은 분들의 주장은 당분간 기각될 것 같아요. 다만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완벽하게 기각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저희가 예전에 물가 때 기억해 보시면 저도 그런 실수를 반복했지만 물가가 막 올라가다가 한두 달 꺾이면 끝났다 라고 환호를 하다가 저희 돌이켜 보면 2022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 시작했는데 올해 4월까지도 물가 안 끝났고 추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2년 걸렸어요. 실업률이 어쨌든 바닥에서 100bp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하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짜리 지표 보고 끝났다. 노랜딩을 다시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저희가 보는 총론은 여전히 경기 정상화라면 금리 정상화, 성장의 정상화, 물가의 정상화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11월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 우리 셋이 어떻게 좀 내기를 좀 한번 아, 들어볼까요? 예, 그래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 선혜 씨는? 미국 금리 말하는 네. 거죠? 아, 인하를 할 것인가, 아예 안 할 것인가, 할 아이고. 것이면 어느 정도일까? 그냥 가볍게 아. 개인적인 생각은 아. 저는 25bp 저도 이거 그래요? 딱 중간이니까. 아, 연구원님 생각이 제일 네.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11월 사실 어떻게 11월 될까요? 금리 인하가 뭐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침체다라는 전망이 기각됐으면 50bp 이하는 기각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상화 뷰는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11월 달 초에 발표되는 10월 고용은 꽤나 노이즈가 가득할 겁니다. 지금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에서 엄청난 큰 규모의 태풍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일시적 실업자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풍의 사이즈가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태풍 밀당. 저희가 보는 네. 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없었어도 저희가 보는 시각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자료에서도 네. 좀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밀턴이 진짜 뭐 100년에 맞아요, 맞아요. 네. 대선의 한 그러니까요. 또 네.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저희가 자료 좀 띄워주시면 밀턴 같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총론, 그러니까 실업이 조금씩은 올라갈 거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는 총론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강론에 있어서 이번 9월에 대한 생각도 어떠냐면 네. 아직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고용지수가 네. 기준선을 둘 다 하회하고 있죠. 코로나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코노미스트들 전망이 왜 이렇게 맨날 틀리냐. 모델이 다 안 맞아. 과거에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지수가 둘 다 기준선을 하회할 때는 23만 명 감소가 평균이었습니다. 원래 이럴 때는 증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만 건 이상 나온 거는 코로나 이후에만 벌어진 일이고 코로나 발발 당시를 빼면 올해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흔히 말하는 정부의 고용이 대선 앞두고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좀 적다는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 특수라는 특수한 사례로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번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비농업 신규 고용은 계절 조정 수치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통계청이면 몇 명씩 고용했는지 조사해 와봐. 조사해 왔어. 그 조사한 수치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개수를 곱해서 계절 조정한 값을 발표를 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궁금했던 적. 맨날 뉴스 보면 시장 컨센이 15만 명이었대. 그 15만이란 컨센은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전망을 할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나온 건가? 시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7만 냈었거든요. 7만 명? 3배 넘게 틀렸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전망할까? 기본적인 로직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일단 최근 트렌드를 봅니다. 네. 거기다가 계절 조정 개수는 보통 작년 거를 보통 써요. 왜냐면 이거 개수는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저기 보시면 작년 9월 달 부여됐던 계절 조정 개수를 넣어보면 정확하게 이번에 14.5만 명 증가한 걸로 집계가 됩니다. 네. 아마도 이번에 계절 조정 개수가 굉장히 역사상 최고치로 적용이 됐거든요. 작년께 적용됐으면 글로벌 IB들 전망치에 정확하게 부합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이번에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뭐 저도 되게 고무적으로 보지만 통계적인 영향도 일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태풍이 아니었어도 일단은 10월달 지표는 9월보다는 조금 쿨다운 될 것 같았는데 일단은 거기다가 태풍까지 들어가 버리면 아마도 11월 초에 발표되는 10월 고용은 일단은 정상화 정도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11월에 동결하면 11월 빅컷 인하가 실수였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아마도 생각건데 멈춘다면 어느 정도 인하를 하고 텀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11월에는 25bp 인하 정도는
본다. 그래서 주식 입장에서는 완전 지금 꽃놀이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아닌 것 같은데 이날에 멈출 수 없을 거야. 그러면 그로스는 괜찮은데 이자율은 떨어져. 그래서 사실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지금 꽃놀이패인 거고 채권쟁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진짜로 내년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가 얘기를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고용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부각되고 물가는 약간 이 관심도가 좀 왜냐하면 잡혀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 물론 이번 물가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유가도 좀 들썩들썩였고 고용도 잘 나왔으면 그럼 이거 계속해서 이제는 물가를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을 잘 벌면 또 쓸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고 물가 쪽도 아직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마음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다행히도 네.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따로 그 분해해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였나요? 거기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 네. 다행히도 최근에 계속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되고 있고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최근에 걱정하는 거는 내년도 하반기에 주거비가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염두가 있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계속해서 좀 하락할 가능성을 저희 높게 보고 있어서 자 그리고 요거 말씀 나온 김에 좀 네네. 차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 바로 나오는 질문들이 인하하면 물가가 재반등할 거니까 내년에 아서번즈 뭐 실수가 또 반복될 거다. 근데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평하게 생각하자라는 말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드리는데 어떤 공평함이냐면 저희 금리 엄청 올릴 때 경기가 여전히 좋다라고 보는 분들의 뷰가 뭐였죠?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아서 금리 올려도 괜찮다며. 그럼 인하할 때도 똑같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 진한 색선이 주택 대출 받으신 분이 내는 실효 금리예요. 4%가 안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올려도 이건 천천히 따라 올라오니까 가계가 부담이 적다가 금리 인상기 때 경기가 좋다라는 논리였잖아요. 인하 때는 어때요? 지금 이게 고점 대비 한 100bp 빠졌는데 여전히 엄청나게 높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통계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평균 점수 계산하실 때 내 평균. 내 평균 점수가 90점이야. 근데 시험 하나 더 봤어. 네. 시험 하나 더 본 게 90점보다 높으면 평균은 올라가고 올라가죠. 낮으면 내려가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미국인들이 실제 내는 금리인데 한계 금리 매일매일 갱신되는 금리가 여전히 평균보다 높지 않나요? 그렇죠. 평균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 때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가 인하기 때도 인하 효과를 가계가 느끼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논리고요. 두 번째가 요거 기업들도 그래요. 의외로 요거 차트는 되게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상식과는 다르거든. 코로나 이후에 금리 500bp 올렸잖아요. 네. 올해 2분기까지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비금융 기업들의 순 이자 비용은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나쁠 게 없어요. 왜?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진짜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받아요. 금리를 올리면 조달 금리가 바로 올라갑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직접 조달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 발행을 해요. 근데 저희 코로나 터졌을 때 1%도 안 되는 금리에서 대규모로 회사채 발행을 해뒀고 근데 비금융 기업들 우리나라도 포스코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요. 단기 자금을 MF 같은 걸로 운용하거든요. 네. 그럼 미국 애들은 어떻게 됐냐면 기업들이 조달 쪽은 제로인데 네. MF에 돈 박아두면 1년에 5%씩 나와요. 그렇지. 머니마켓 펀드 어디로든 이제. 그럼 갑자기 오히려 이자 비용이 순이익이 엄청 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급락을 했던 거라 네, 네. 기업들이 왜 이렇게 건전하냐 돈을 많이 번 것도 있는데요. 비용단에서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여기죠. 코로나 때 이전에 금리 인하기 생각해 볼까요? 금융 위기 때 제로 금리까지 내려가죠. 네. 오히려 금리 인하할 때 어땠나요? 이자 비용 급등하죠. 왜?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내 투자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조달 금리 올라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서 27년, 29년에 회사채 만기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 맞아요. 위험한 데가 맞는데 당장 내년에도요. IG 같은 경우에는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2.3배, 하이힐드는 거의 5배예요. 재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금리로 재발행합니다. 조달 금리 올라가고 수익률은 떨어질 거라
내년에는 이자 비용이 이제는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가요. 이게 2분기 데이터니까 9월에 인하했으니까 아마도 내년 1분기에 확인되는 4분기 이자 비용부터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총론에서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경기 정상화라는 큰 프레임은 바뀌지 않았다. 물가가 올라갈 때 물가가 올라가다 한두 달 내려간 걸로 흥분했던 그 포지션들이 죽었고 저도 그런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내년은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나이스해지는 않습니다. 마치 저희가 2022년, 23년 금리를 엄청 올렸지만 작년에 미국 성장률이 4%가 넘게 나왔죠. 네. 금리 인상 효과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지금은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은 유지. 채권쟁이 입장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 의견은 미국 10년물 기준 4% 넘어가면 나쁘지 않다. 특히 2년 금리가 4%를 넘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스위트스팟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네요. 나쁘지 않은. 네, 2년 금리, 네. 10년 금리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run양님이 내 채권 이러면서 우시고 손해가 크다. 이게 지금 요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주식보다 채권 시장 변동이 더 크고요. 네. 한 달 전에 40bp씩 낮았어요, 금리가. 네. 고작 한 달 만에 오히려 9월에 50bp 빅스텝 인하를 해버리는 바람에 채권쟁이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경기가 너무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한 번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금리 인하가 목전에 있거나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이때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한 번 금리 내리거나 올릴 때 25, 50씩 움직이죠. 시장 금리도 그만큼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고 저희가 네. 그때 세미나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3.6대, 3.5대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지양하자. 아, 왜냐하면 애초에 저희 10년물 타겟이 3.5%거든요. 일단 1차 타겟이. 네.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고용이라는 게 물가도 그랬고 범피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지표 잘 나올 때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올 때. 나쁘지 않은 상황. 그래서 내년 들어갈 1분기 돈이 정도가 되면 꽤 의미 있게 이거 고용에 대한 좀 부담감은 확인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일희일비하자는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7월달에 고용 보고 모두가 다 침체콜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7월달에 고용 나오고 나서는 야드니 같은 완전히 주식 슈퍼 강세론자들이 심지어 긴급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경기 안 기억납니다. 좋다고. 네. 근데 어느 순간 경기 엄청 좋다고 하면서 이게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8월, 9월 봤더니 또 경기가 엄청 좋아서 인하 안 해도 된대. 양극단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 흥분하거나 너무 디프레스드 발 필요 없고 그냥 미국은 정상화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흥분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배운 점으로 봐서도 그런데 앞서서 주식은 미국 중심으로 주식도 꽃놀이패, 채권도 지금 괜찮은 스위스팟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어떤 거냐면 네. 그 실물 시장 대비 자산 시장이 좋을 때의 특징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각 자산군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생각할 수 있어. 어쨌든 숫자가 실제로 이게 진짜 실업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는 내년 1분기가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그럼 분명히 채권쟁이들은 그리고 매크로를 관장하는 정책 당국자들은 분명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하 사이클을 끊진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다라고 볼 테고 주식 입장에서도 실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내년 1분기에 발표가 될 텐데 지금 당장 지표가 엄청 좋은데다가 이자를 떨어뜨려 준대. 그럼 일단은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시장이 everything rally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미국의 그런 강세가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냐 하면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아까 코스피도 얘기하셨고 네.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2년 연속 GDP 역성장을 전망을 네. 했잖아요. 2년 연속. 아, 그래서 이게 미국만 좋은 경제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네. 우리 얘기, 우리나라 얘기 좀 넘어가 해야죠. 볼까요? 우리가 네. 뭐 이번 주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연준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우리가 또 챙겨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내일 예. 금통이 있어요. 내일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한은에서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다 정도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하를 할 것이냐, 혹은 인하할 것이면 올해 뭐 몇 차례 정도 인하를 단행할 것이냐, 다 이야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저희 하우스는 이날은 올해 한 번, 내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총 4번이 최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가 내년까지 해서 4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컨센은 3번 정도, 3번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최소가 4번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총재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8월달 금통위에서 경기와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 근데 부동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채권쟁이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경기와 물가는 이 기준금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부동산 때문에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거면 네. 경기랑 물가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음. 흔히 말하는 후행적 인하가 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호미로 막을 거 가를 막는다고 맞아요. 네. 두세 번 했을 거 4번, 5번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내수도 안 좋은 건 분명해졌고 특히나 저희 하우스의 엣지콜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기재부랑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수출이 좋다는 인정. 근데 지금은 좋은데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Q 수출 증가율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자동차가 2등 종목인데 3개월 연속 Q 그로스 마이너스. 석화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연속 Q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저희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좋은 게 앞으로도 좋냐라는 게 핵심이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유가증권은 기울기가 핵심이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 나온다고 무조건 주식 더 가나요? 그건 더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더 잘 나와? 이게 핵심 질문이죠.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도 지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감히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나 자동차의 내년도 수출 그로스에 대한 고민은 그러니까.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좋은 걸 근거로 금리 인하를 늦췄다면 이건 내년에 분명한 후과로 작용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수출 증가율 전망도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꽤나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그래요? 거다라고 네. 봐서 중간 정도만 가더라도 내년도 수출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는 것도 내려갈 룸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한 번을 하고 당연히 첫 번째 인하라면 늦었다라는 뉘앙스를 누구도 어떤 중앙도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가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저희 하우스는 올해 한 번, 내년 그리고 최소 3번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 매파적인 인하냐, 비둘기파적인 인하 이런 게 있는데 조금 그쵸. 보수적 매파적으로 이야기는 보통 첫 하면서 인하할 때는 네. 파월도 이번에 50pp 인하하면서 네. 그래도 경기는 엄청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ECB가 처음 인하할 때도 굉장히 신중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첫 번째 인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인하를 하고 과거 사례로 봤더니 지금은 리세션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중앙은행 당국자들이 경기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거는 편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는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들으셔라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2% 물가 목표였는데 그게 사실 달성이 됐고 일자를 봤잖아요. 1.6이었죠. 헤드라인은 네. 1.6이고 유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뭐 저는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 감히 제가 전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가가 초에 다시 72불 때 9월 평균이 69불이었거든요. WTI가. 만약에 이번 달에도 거의 비슷하면 저희 작년 10월 달 헤드라인 물가가 9월보다 높았어요. 한국은 작년 10월이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효과가 집중됐던 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유가가 다시 안정화된다면 10월 달 헤드라인 물가는 9월보다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기술적으로. 그러면 11월로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11월 심지어 금통위가 11월 초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11월 말에 있어요. 그럼 11월 말이면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헤드라인 물가 1.5대 연준은 75bp 금리 인하를 했어. FOMC 한 번이 하고 그쵸. 또 네. 거기다 ECB가 3번 인하했어. 네. 캐나다는 빅스텝 인하를 뭐 할 거래. 이런 상황에서 하면 그거를 과연 누가 선제적 인하로 받아들여 주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겠네. 다행히
한은에서 얘기했던 정부 정책의 효과, 가계부채에 대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9월에 다들 추석 때문이야라고 하시길래 영업일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8월에 급증했던 거 대비 67%?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된 거고요. 주간 단위로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8월달 고점이 연율로 해보면 9.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급등을 했던 거 맞는데 네. 다행히 9월 30일 기준 연율한 숫자가 3%로 3분의 1 토막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네. 어쨌든 정부 정책 효과에 여명 정도가 있으면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부총재께서 기준을 주셨으니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 공휴일간 WGBI 발표가 맞습니다. 편입이 됐죠. 대략 내년 3월 이후로 2년 동안 약 70에서 80조 가까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 같아요. 이거는 꽤나 우리나라 환율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를 할 거로 보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타이밍이 꽤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힘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깜짝 뭐 편입 얘기도 나오던데 아, 현장에서도 좀 놀랄 맞아요. 만한 세계 맞아요. 세계 국채 지수. 네, 네. 네. 저희도 사실은 네. 놀랐고 이거는 정부 쪽에서도 조금 신중했어요. 이게 된다고 했다가 안 되는 거에 네. 충격이 그렇죠. 안 된다고 된다는 충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동안 공은 들였지만 네. 그리고 외국인들 투자자분들께도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 하니까 네. 물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내년 3월 정도가 아닐까라고 대부분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라 봐도 한 60%?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저도 사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건 진짜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뭐 외환 시장에도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너무 큰 재료가 더 많잖아요. 연준이 제일 클 거고 연준의 고용에 대선에 너무 큰 재료가 많아서 지금 당장 이 이슈가 반영되기는 어려워요, 가격에. 특히나 이게 딱 내일 편입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년 11월에 편입이 돼요. 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본격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은 내년도 3월 이후부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시장이 엄청 랠리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면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를 맞이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됐다. 그냥- 사수만에 성공을 한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되게 주식하시는 분들께 쉽게 설명드리면 MSCI에 들어간 거죠. MSCI 또 좀 더 좋은 지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심플하게 어떤 걸 기대하시죠?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걸 기대하시죠? 이번에 대략 얘네들이 2.5조에서 3조 달러 정도 자금이 WGBI를 추정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는 규모가 2.2%. 그럼 전체에서 약 9위 정도 되니까 꽤 커요. 그러면 대략 70조 정도의 패시브 자금만 해도 그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늘면 액티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계산 안 하더라도 그 정도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지수 들어갔다. 심플하게 야 이거 추정 자금 얼마 들어와 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굉장히 호재네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뭐 75조, 많게는 뭐 90조. 근데 그게 한 1년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한 대략 한 평균 내보면 18개월 정도에 나눠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어제 뉴스 새벽에 나오고 오늘 이제 거래일이잖아요. 반응은 오늘 일단은 어때요? 금리 하락은 맞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재료들이 산적해 있어서 네. 당장 오늘 물가 있을 거고 내일 금통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 부지불식간에 지금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재료 소화가 되고 나면은 추후에 디저트처럼 소화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저트처럼 달달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지금 채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도 더러 네. 채팅창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채권 전략 올해 하반기. 네. 이제 사실 올해 세워주신다면. 하반기는 이제 끝났다고 거의 보고 있고 이제 네.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년을 준비한다라는 관점을 보면 사실 기관 투자자분들이랑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달라요. 뭐냐면 기관 투자자분들은 주식도 비슷하겠지만 보통 11월 정도가 되면 펀드를 닫습니다. 연말 연초에 강세장이 오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략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내년도 1분기가 되면 일단 지금 연준의 전망치를 차용한다면 올해 4분기가 4.4 실업률, 내년도 연말도 4.4래요. 그러면 옆으로 기는 걸 그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4.4를 넘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하락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그러면 채권적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미국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많이 커진 시점이 언제냐? 내년도 1분기.
음. 1분기에는 연준 전망치보다 실제 실업률이 일단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게 피크아웃을 언제 하냐가 화두가 되겠죠. 채권 가격인데 의심할 때 제일 올라가잖아요. 네. 주식 가격이 어떤 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때 그렇죠. 가장 큰 네.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 채권도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때 성과가 높아지는데 그 의구심이 커지는 시점이 내년 1분기. 1분기가 되리라 봐요. 네. 그래서 4분기에는 내년 1분기를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튈 때 사자. 한국 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년물 3.10이 꽤 중요한 상단 역할을 해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변수도 높지만 일단은 저희는 4% 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선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남아서 진짜, 네. 이 전후로 해서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한 번 또 그 전후로 해서 나와주시고 자세한 분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오늘은 일부 강승원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이 시장 포인트 네. 저희가 낱낱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요. 2부로 돌아오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포트폴리오 분석을 그렇죠. 네,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셔봤습니다. 고현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네요. 계절이 바뀌었죠. 진짜. 한창 더울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음.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폼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방법 1번입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이게 난 좀 안 돼요. 어려워요. 방법 2번 걱정하지 마시고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기재해 주시고요. 네. 이게 뭐 많아도 좋고 한두 종목 갖고 계셔도 그래도 좋고 괜찮아요. 갖고 네. 계신 종목도 좋고 또 관심 있는 종목도 좋고요. 뭐든지 저희 환영합니다. 보내주실 때 네.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 전문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이 채택되면 고민 상담도 하고 커피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오늘은요. 네. 이분이 이제 저기 채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나, 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아. 짰으면 좋겠나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김씨 아저씨께서 약간 네. 김씨 아저씨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소합니다. 네, 네. 김씨 아저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딸 아이 결혼 자금을 위한 투자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곧 퇴직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꿔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보다 4살 어린 와이프는 이거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시네요. 아직 퇴직 기간이 남아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퇴직 이후 월급은 줄어들겠지만 동종업계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비 사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장 큰 걱정인 우리 딸아이 결혼 자금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모은 돈으로 딸 결혼을 시키자니 제 노후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최근 좋다는 이 채권 투자의 범위를 넓혀보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꿔볼까 합니다. 현재 이 주식으로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15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제 포트폴리오 중 이 채권 투자를 확대해봐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채가 4%가 넘었다. 추가로 B컷 금리 인하하면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 같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관심이 없다가도 생겨납니다. 현금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 채권 투자를 맡길 수도 있지만 딸아이 결혼 자금이 목적인 만큼 하나씩 배워가면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채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내보고 싶습니다. 긴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김씨 아저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친근한 닉네임의 김씨 아저씨님 사연 감사드리고 일단 전반적인 고민 자체가 그러니까 주식은 있으신 거예요. 네,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제 맞아요. 대형주 위주로 주식은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미국채 4%가 넘었다. 이 얘기는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제 가격이 채권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채권 투자 좀 해볼까? 그니까요. 이제 이런 고민을 요즘에 이제 하고 계신 금리가 거거든요. 계속 인하 시기로 간다고 하니까 네. 주변에서도 채권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보셨어요? 분들 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은퇴를 앞둔 우리 베이비 부머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고 제 고객님들도 이런 쪽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우선 뭐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일하시면서 자산 관리 이렇게 해오신 부분 정말 잘 해오셨다는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생애 주기에서 이제 은퇴 시기라고 하면 뭔가 수익을 많이 내보고 싶다, 자산을 크게 불려보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잘 모아 오신 거를 잃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무엇보다 것 제일 같아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뭔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접근보다는 시황에 맞는 자산은 적극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시되 이제 위험 관리를 더 신경 쓰는 그런 방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연자분께서 주신 포트가 일단 100% 주식만 네, 들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 뭐 20, 30대가 주식만 갖고 계시는 거랑 지금 시점에 이분이 갖고 계시는 건 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00% 주식 포트폴리오라는 점 그리고 두 종목에 집중된 맞아요. 포트폴리오라는 네. 점에서는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모두 이제 그 업종에서는 대표 종목이긴 하지만 뭐 반도체 산업도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이고 헬스케어도 변동성이 좀 큰 업종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좀 해보시는 네. 작업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조금 고무적인 게 이분이 은퇴 예정인데도 동종업계에 또 취업이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좀 채권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보시는 걸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씨 아저씨의 고민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고민 내용 정리해보죠. 곧 네. 퇴직 예정입니다. 제 딸아이 결혼 자금이 고민이 됩니다.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에 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채권 투자 해볼만 할까요? 연금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노후에 도움될 투자법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퇴직 앞두고 계신 상황이고요. 또 자녀분. 이 결혼 자금을 위해서 채권 투자에 요즘 눈이 많이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주식은 가지고 계세요. 삼전이랑 지금 셀트리온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채팅창에서도 아이고 그 두 개 다 좀 걱정이 된다. 두 개만 가지고 계시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채권 비중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팀장님?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 위주로 좀 비중을 키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이제 경기도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60%, 70%가 충분히 늘리시도록 채권 비중을 네, 네. 물론 100% 갖고 계시는 분들도 네, 네. 계세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종목에 소수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신도 있으실 거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완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또 지금 채권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지금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 시기에 조금 관심 두시는 채권의 비중을 조금 높여가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션은 그럼 뭐 60%, 70%
60% 뭐 물론 100% 채권 비중을 네, 가지고 네.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지만 그 60% 비중 안에서 뭐 채권도 너무 종류가 맞아요. 많아서 네,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또 세부 전략을 짜야 될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에는 채권 투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거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하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이 너무 그렇죠. 많다 보니까 네. 뭐 어찌 보면 지금 시점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저는 좋은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자산 중에 뭐 절반 이상을 지금 다 손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채권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채권을 좀 늘리고 싶고 이런 관심을 또 갖고 계시니까 뭐 자산의 뭐 20%라든지 10%라든지 일단 좀 현금화를 해서 좋다고 하는 쪽에도 발을 일단 담가 보는 걸로 조금씩 시작을- 늘려가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가 떨어질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채권 정도를 좀 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국민연금 150만 원 정도가 은퇴 후에 이제 현금 흐름이니까 네. 그걸 좀 보완할 수 네. 있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채권도 더불어서 같이 편입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닥터 K님이 따님께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출연장님께서도 따님분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럼 좋겠네요. 네. 진짜. 네. 채권 얘기 좀 이어가 보면 그냥 사실 저는 김씨 아저씨 이 닉네임 우리 김씨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이 내용 중에 인상 깊은 게 제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채권 투자 확대해도 될까 이 부분이에요. 보통은 공격적인 투자를 생각할 때 채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식 좀 비중을 늘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채권 관심이 뭐 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네.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네. 지금처럼 채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뭐 최근 한두 달 사이는 아니고 22년 말부터 일단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장에 채권을 많이 매수하신 분들도 이미 있으시고요. 계속 언제 더 사야 되느냐 투자 관점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실제 분위기가.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보시면 뭐 많이 접해 보셨을 네. 겠지만 지금 뒷단에도 제가 이제 장기채 위주로 좀 사시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당연히 이제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리가 거꾸로 가거나 시장에서 금리가 움직일 때 손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 떨어지면 채권이 좋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기 매매로 잠깐 들어갔다 수익 보고 나올까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길게 좀 안정적인 차원에서 길게 보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은퇴하셨는데 네. 공격적으로 내가 이걸 불려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라도 말릴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좀 안정적인 투자로 그래요.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은데 나도 채권 한번 해볼까? 내 저기 이씨 아저씨도 하고 최씨 아저씨도 하니까 김씨 아저씨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이 좀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고현진이 뽑는 탑3 질문 뭐 이런 걸 한번 네.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옛날에는 채권 관련해서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뭐 몇 프로 이상 채권 금리 나오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투자 쪽으로 사고 팔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보고자 하는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자본 차익이라는 게 뭐냐? 채권 투자하는데 이자 말고 자본 차익 자본 게 뭐냐? 차익을 얻는다는 게 뭐냐?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늘 헷갈리잖아요. 채권 네. 얘기할 때는 금리가 오르는데 채권은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니까 가격. 알 것 같기도 한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헷갈리는 부분. 네. 네, 그거 하고 그 금리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매매 수익률도 있고 표면 금리도 있고 이제 등등 그런 것들이 좀 헷갈려서 이 용어에 대해서 그런 헷갈리니까.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죠. 그렇죠. 네. 탑3를 저희가 하나하나 질문을 네, 네. 그대로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대로 궁금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자본 차익을 얻는다. 이게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맞아요. 제가 요 자료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잠깐. 아이고. 네. 채권에 투자하면서 자본 차익을 얻는다. 네. 채권을 저희가 투자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거는 정기예금보다 금리 높은 거 사서 만기 보유하는 그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금리를 낮춘다라고 할 때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주식 매매에서 수익을 보듯이 가격 상승을 전망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매도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쪽을 자본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 외에 더 추가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세금 측면이기도 해요. 이자를 받다가 원금을 만기에 상환받을 때는 이자 소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연간 2천만 원 금융소득세가 있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막 그 세율이 40% 넘게까지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경우 채권을 뭐 얼마에 사서 뭐 70에 사서 80에 판다. 그럴 때 10배 경우는 우리가 주식 양도차익처럼 지금 비과세 되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분들이 이런 기회에 세금을 또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채권에 투자해서 자본 차익을 얻는다는 거는 주식처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매매를 해서 그래요. 수익을 네. 보는.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네. 뭐 단골 질문이고 뭐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헷갈려요. 네. 네. 금리가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와 네. 가격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네.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식도 하나 알려주시고. 네. 그냥 사실은 그냥 가격하고 금리가 반대로 간다. 그것만 생각하고 사실 시작해도 네. 무방할 기본,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네.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채권이라는 게 주식하고 달라서 만기에 내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 부분으로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0,000원으로 발행하거든요. 네. 발행을 10,000원에 발행하면 만기에 10,000원을 주는 그게 이제 액면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 발행하면 $100 준다. 내가 만기에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만기까지 가기 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어제도 10,000원에 사고 뭐 오늘도 10,000원에 사고 이렇게 거래가 되지는 않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금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때 쉽게 기억하시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네. 한번 다시 보여주셔도. 복습을 매번 해야 됩니다. 저는. 네. 네. 아니,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 네.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네.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게 네. 맞아. 뭐 어렵게 기억나요. 보실 거 없고요. 위에 있는 이 분자가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네. 꼬박꼬박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PV는 지금 현재 채권의 현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받을 게 정해져 있는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R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분모가 낮아지니까 커지겠네요. 가격이 올라갈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금리가 단기간에 조금 올라갔으니까 내가 최근 한두 달 사이보다 좀 싸게 살 수 있겠구나를 보는 거고 일단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만은 기다리겠죠. 그렇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점에 보고 이제 매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채권의 가격하고 금리가 이렇게 거꾸로 반비례한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받을 것들이 정해져 있는 상수라는 그 개념에서 시작하시면 만약에 내가 어차피 받을 게 정해져 있으니까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 가격이 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이해하실까요? 분모에 있다는 거, 밑에 맞습니다. 있다는 거. 분모에 그거 생각- 분모에 있으니까 있다라는 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맞습니다. 내가 커진다.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커진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또 이해가 생각하면. 되죠. 네. 저표를 보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분모가 중요한 것만 우린 기억하면 그래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탑3 중에 네. 표면 금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와, 저는 네. 이게 헷갈려요. 너무 헷갈리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것도 있어요. 연화산세전 수익률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에? 어렵긴 사실 하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요? 네. 막상 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네. 이제 구체적으로 고객님께서 그럼 어떤 채권을 사실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막 헷갈리시기 뭐 알면 시작하거든요.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저희 그 매수를 이렇게 상담할 때 사용하는 모의 투자 화면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좋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거기서 딱 우리가 봐야 예. 되는 것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채권이 이렇게 발행된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고요. 네. 언제 발행해서 만기가 언제고 신용등급은 이렇고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을 하는 채권이다 라는 게 이제 기본 이 채권의 정보예요. 거기에 지금 제가 3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있는 이 수익률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금리,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인하되면이라고 얘기하는 이 금리가 이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수준보다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거고 어쨌든 이게 우리 주식으로 치면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계속 변하니까 내가 언제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표면금리. 표면금리 이거는 그 채권 발행하는 첫 페이지에 이제 정보에 이게 있다 보니까 이 금리가 좀 헷갈리시는데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1억 원 수량 어치의 채권을 사면 네. 꼬박꼬박 이자를 연 1.25% 주겠다라고 발행할 때 정해놓은 금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1억 원 수량에 연 1.25% 그러면 뭐 125만 원을 6개월마다 준다 그러면 뭐 62만 5천 원씩을 꼬박꼬박 준다라고 하는 걸 그 처음에 발행 당시에 그냥 고정으로 딱 그 정해준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정해진 6개월마다 11월, 5월, 11월, 5월 정해서 내가 받는 이자가 정해지는 이유가 얼마 주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이 표면 금리 때문에 정해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가 받는 이자가 정해져 있고 만기에는 또 동일한 그 원금을 받을 거기 네. 때문에 그거를 다 역산해서 우리가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처럼 오늘 발행하는 채권 오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시장에서 우리는 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만기나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그럼 연환산으로 퉁 쳤을 때 그럼 1년에 얘는 그럼 몇 프로 줄 수 있어? 라고 계산을 해놓은 게 연환산 세전. 연환산 세전 수익률. 우리가 들어가는 채권들이 딱 1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연환산 세전 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내가 그럼 이게 몇 프로짜리 투자하는 게 좋을지 비교하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게 요 수익률이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에 살 수 있는지는 매매 수익률, 매매 수익률, 시장 수익률, 뭐 유통 수익률, 만기 수익률 이런 식으로 부르지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헷갈리시게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저거 표를 오늘 알려준 대로 보면은 표를 보고 어느 정도 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빨간 박스 네. 쳐주신 그 부분의 개념만 알아도 네. 좀 눈에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미국채가 10년물 기준금리 4% 넘어가고 이제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격이 이제 싸졌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그렇죠. 배웠지만 그러면 지금 기회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사연자분들 가야 생각을 돼, 가야 돼. 하신 거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4%가 네. 넘었다라고 하는 게 네. 미 국채 10년물이 4%를 뚫었다. 이제 기사가 그렇게 좀 났죠. 그걸 참 지금 기준으로 며칠 많이 사이에. 보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지표물 네. 관련해서도 잠깐 좀 정리해온 자료가 있는데요. 그 지표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금융계약이나 하여튼 기준이 되는 그런 금리인 거죠.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채권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국채를 이제 지표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특히 10년 만기 국채 지표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제가 그때 8월 말 정도 막 금리 인하를 한다 네. 할 때만 해도 이미 금리가 선반영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 달 반 사이에 또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 금리 상황이 그때랑 또 달리 움직였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라는 거를 이제 머리에 두고 그때 우리가 이제 처음 발을 담그지 못하셨던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자료 보시면 네.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지난달 연준에서 네. 그 저희 비컷 할 당시에 전망 자료 나온 건데요. 저희가 금리는 경기하고 물가 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전망에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경기는 낮아지겠죠. 경기는 안 좋은 요인이고 경제 성장률은 유지하는 걸로 봤고, 근데 물가는 낮아지는 걸로 봤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금리의 방향성은 아래로 간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계속 지표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이 인하가 될지는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할 거고, 앞서 말씀 주신 강승원 연구위원 같은 분들이 시장 분석을 면밀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점검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인하한 지 한 달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향을 틀기 전까지는 충분히 채권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 볼 시간이 돼서 그렇죠. 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담을 요즘에 뭐 사상 뭐 최고로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채권에 요즘에. 대해서. 네, 네. 이야기를 채권 투자할 때 어느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셔요, 고객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까지 네, 네. 덧붙여 그분들한테. 부탁드려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채권 금리랑 가격 네. 부분이 좀 헷갈리니까 오늘로서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이렇게 4% 튀었다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고, 싸졌다. 네. 네. 싸졌다는 얘기고, 채권 시장이 강세라는 얘기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 또 네. 강세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야 되니까. 시장이 강세다. 네. 이제 뭐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금하고 채권을 이제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채권이 꼭 안전자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투자를 했다가 금리가 그때그때 튀는 구간에서는 장고에 평가손 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꼭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뭔가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오시면 사실 지금 뭐 채권에 대해서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지만 좀 어렵다라고 어려워, 하시는 채권 분들도, 어려워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 많이 많으신데 계세요. 팀장님 네. 나오시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모셔볼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지수는 계속해서 코스피 0.39% 상승, 코스닥은 하락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5만 전자로 그래요. 5만 9천 원대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요. 자. 네, 이 부분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내일 또 저희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내일은 네. 또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도 함께 할 예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또 생방송 저희 10시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